여러 사정으로 인해 또 업로드가 늦어지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동안 구독을 유지하여 주신 시청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편부터는 3, 4회에 걸쳐 일본의 멸망 원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왜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힘의 격차가 너무나도 극단적인데요. 진주만 기습 이후 한 6개월 정도 지속되었던 일본의 우세조차도 기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할 당시 미국과 일본의 국력 격차, 특히 산업력의 격차는 극단적이었는데요. 1930년대에 들어와서야 제대로 된 산업 자본주의 단계에 도달한 일본을 최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운영하던 미국과 비교하는 것은 분명 말도 안 됩니다. 다만 몇 개만 나열해도 미일 간의 산업력 격차가 일본에게 어떠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을지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태평양 전쟁 발발 전은 물론이고 전쟁 기간 내내 일본은 철강 생산량 등에서 미합 중국의 8%를 넘은 적이 없었고 사할린 지역에서 산출되는 석유로도 자국 수요의 12% 정도를 감당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양적 측면을 넘어 질적 측면까지 본다면 그 격차는 더욱 심각한데요. 일본의 정유업체는 미제 항공유에 비견될 옥탄가 높은 항공유를 생산한 기술적 능력이 없었고 항공유 등 고급 휘발유 제품은 화란형 동인도, 즉 인도네시아에서만 생산되었습니다. 이는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네시아와의 해상 운송로를 차단하기만 해도 일본은 항공유 공급이 아웃당하게 되고 항공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기름으로 제로 전투기 부대를 운영해야 하는 절망적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 정황을 떠나서 일본의 석유 등 모든 전략 물자를 공급해 주던 나라, 즉 물주라고 할 수 있을 미합 중국에 전쟁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물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상황만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모든 일은 총론과 강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약한 세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베트남에게 패배하기도 하고 약소국이라 해도 합리적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하여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거나 게릴라전을 전개한다면 미국조차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반전 세력이 강해지거나 선거에 져서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고 여러 사정이 더해진다면 미국이라 해도 모든 걸 포기하고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강대국은 공사다망하며 여러 나라에 맞서 수많은 국제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기에 딱 하나의 문제에 온 힘을 집중하는 약소국에게 밀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게는 이러한 분류의 기회가 다가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1932년도 총선 이후 독일의 나치가 집권하게 되면서 모든 열강의 관심이 유럽에 쏠리게 되었는데요. 워싱턴 조약 등을 체결하여 일본의 중국 내 팽창을 견제해온 과거의 미국은 분명 사라졌고 일본이 노리고 있던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은 분명 미국의 핵심 이해관계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항공유 등 고급 휘발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정유 공장과
대규모의 유전이 위치한 인도네시아 문제가 대두되기 전까지는 미국은 사실상 일본을 방치하였는데요. 만주사변이 발발한 시점에 미국이 취한 조치는 스티븐슨 독트린을 발표하여 무력 탈취로 성립한 만주국을 합법적인 국가로 승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정도에 그쳤고 1937년도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면전이 발발하고 상하이나 난징 등이 함락되는 지경에 이르러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군사 개입을 행하긴커녕 석유류 등 핵심 전략 물자에 대한 금수 조치조차 행하지 않았는데요. 미국이 독일 문제에 온 정신이 팔려 있고 일본에는 관심을 그다지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은 수천 년에 한 번 오기 힘들다는 천우신조의 기회로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패배한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이 제대로 된 전시경제를 운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전쟁 수행은 분명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연상시켰습니다. 일본의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시간 관계상 다음 편으로 미루고 이번 편에서는 대표적인 난맥상 몇 개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실로 광활한 지역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지만 이러한 광대한 규모의 정복전쟁을 실제로 뒷받침할 만한 제대로 된 전쟁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에 전쟁 준비가 너무나도 미흡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본은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단기전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수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소모전은 절대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의 전쟁 준비를 한 상태에서 태평양 전쟁에 뛰어들었는데요. 일본의 전쟁 준비는 단지 비본질적인 차원에서만 충분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은 전시동원령을 제정하여 선포하였고 1939년부터 쌀에 대한 배급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내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고등계 형사 등 억압기구도 충분히 갖추었고요. 하지만 본질적인 준비는 미흡해도 너무나 미흡하였는데요. 물류를 절대적으로 해운에 의존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시경제를 운영할 충분한 양의 상선대조차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국의 산업 역량이 미국의 10%에 조차도 못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산업 산출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거나 석유나 철강, 보크사이트 같은 주요 전략 물자를 확보할 책략조차 세우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1+1 행사였습니다. 각종 무기들을 생산하는 산업 현장을 살펴보면 황당함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일본은 다른 교전국과 달리 전장에서 실제 싸울 군대의 요구나 전략을 반영한 무기가 아닌 재벌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무기를 생산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진정한 대실수는 극단적인 팽창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에 있었는데요. 일본의 국가 지도부는 일본의 한정된 국력과 미국에 대한 명백한 열세를 인정하였지만 또 미국에 대항하는 장기전은 절대 이길 수 없으니 단기적으로 끝내야 함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극단적인 정복전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본이 꿈꾸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것은 중국 전체와 동남아는 물론이고 인도의 상당 부분과 호주까지 아우르는 실로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에 단기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었죠. 미국에 대항한 장기전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현실 인식과 저런 방대한 정복전쟁 계획은 말의 앞뒤가 절대로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역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육군과 해군끼리도 극단적으로 반목하고 갈등하던 그 당시의 일본이 자국의 국력을 하나로 총집결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전시경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기대일 것이라는 논평을 내곤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전시경제를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